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우리 부동산도 일본처럼 따라가는 거 아닐까? 이 버블이 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후를 위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사님은? 일단 거품이 좀 있다. 현재의 소득 수준으로 이 집을 새로 사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르는 레벨이다 정도. 총부채 상환 비율 기준으로 해서 25% 정도가 적정이라고 보통 봐요. 그러니까 내 소득이 4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이자랑 원금 갚는 데 쓴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얼마 정도까지 이제 거의 근접해 왔냐 하면 평균적으로 지는 대출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 절반. 예. DSR 40%를 넘어서서 지금 5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부담을 짊어지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겠죠. 가격이라는 건 이 두 파트너가 있어요. 한쪽은 가격이 더 오르냐 안 오르냐를 판단하시는 분이 있고, 두 번째 파트너는 이걸 지금 사는 게 가치 평가 관점에서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생각하며 사는, 세상에 이런 두 종류의 투자자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버블 레벨 되고 시장의 가격이 그 가계 정상적 가계들이 부담하기 되게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가치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빠지겠죠. 그러면 시장에는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나는 사겠어. 모멘텀을 중시하는 투자자만 남게 되고, 그럴 때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거죠.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빠진다가 아니라 취약해진다 또는 외부 충격에 약해지는 상황이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이런 점까지 더해졌는데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시장에 거품이 끼고 있지만 일단 이게 버블이라는 게 평화롭게 해결되는 걸 저는 참 본 적 없다. 더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일본처럼 폭락할 거란 우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폭락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랑 한국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일단 일본 1989년부터 90년 사이 일본 부동산이 이제 고점을 치고 그 다음부터 동경 지역의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90% 폭락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믿어지지 않는 역사적 폭락인데, 그때는 기업이 부동산을 주도했습니다. 예, 그 뭐냐면 그때 플라자 합의라고 해가지고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1달러에 300엔이었던 게 120엔까지. 좀 믿어지지도 않아요. 지금도 어떻게 환율이 3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1달러에 대해서 원화 환율이 한 1,200원인 게 600원 밑에 500원, 400원 됐다는 뜻이에요.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 가격이 엄청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달러로 환산한 1인당 GDP가 4만 불, 5만 불이 됐어요. 기업들이 수출로 뭔가를 열심히 나가서 해외에서 돈을 벌으려는 생각들은 포기하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내수에 투자를 해서 사옥 짓고 리조트 짓고 이제 각종 수많은 그런 다양한 유원지 명소들이 다 그때 지어진 것들이죠. 부동산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중앙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를 아주 강화하는 한편 금리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5를 6%까지 올렸습니다. 1년 만에. 이게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죠. 혼내겠다. 어떻게 중앙은행이 그런 정책을 펼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금리를 6%까지 인상하면서 대출을 조여버리니까 한 번에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붕괴의 주도 지역은 동경의 상업용지, 오피스텔부터 시작해서 각종 상업용 토지들이 붕괴됐습니다. 동경 지역이나 오사카 지역의 아파트 주택 가격은 2005년에서 3년을 바닥으로 해서 15년째 지금 오르고 있죠. 전체 일본의 인구는 줄어들지만 동경과 오사카를 비롯한 일자리 중심지로 병원 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사회 인프라가 갖춰진 곳으로 노인분들의 이주가 집중되는 겁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본과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똑같이 생각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노후 준비로 들어와 봐서 은퇴하신 분들이 부동산 하면 노후를 좀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해야 할지, 아니면 또 경제적 기반으로 봐야 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두 번째죠. 저는 꼬마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배웠고 여러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을 많이 배웠는데, 실질적인 임대 수익은 굉장히 낮다라는 걸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중이라 그 투자가 성공한 것으로 비춰지는 거지, 실제로 강남 지역에 있는 웬만한 꼬마 빌딩의 임대 수익률을 그 가격과 매매 가격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1% 혹은 그 밑입니다. 그 건물주가 꿈이 된 이유는 건물값이 비싸서이지 꾸준하고 안정적인 괜찮은 임대 수익이 나와서는 아니다라는 걸 지금 가격에서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노후화되어 있는 꼬마 빌딩을 사서 외장을 새로 삭하고 또 주차 공간을 마련하거나 없던 엘리베이터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건물 자체에
밸류 애드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투자가 필요해요. 상당 기간 공실로 그걸 공사를 해야 되는 그 비용 문제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수익률을 생각하고 여기에 어떤 임대인을 넣을 것인가, 임차인을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세팅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한 그런 시기가 온 거 아닌가. 그럼 월세 받으면서 노후를 보내는 건 쉽지 않아진 건가요? 예, 이제? 차라리 저는 부동산 투자 신탁증권, 리츠라고 저희들이 리츠. 부르는데 두 번째 또 주거의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 주택연금 들어보셨죠? 이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집에 꾸준히 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안정적인 현금으로, 물론 이제 지금 금리 수준이 낮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보다 주택연금의 매력이 좀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받으신 돈이 집의 가치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그걸 끊거나 그러지 않고요. 생각 밖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잔존가액이 남아있는 경우는 상속이 또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노후에 레버리지 일으키며 부동산에 올인하시는 것보다는 주택연금이라는 대안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산 배분 전략이라든가 다른 전략들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이 부동산 투자가 적기라고 하긴 하지만 이 시중은행에서 좀 대출을 많이 막기도 하고 요즘 좀 부동산으로 해서 수익을 얻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차입 이자율이 지금 벌써 지난해 2020년 봄에 비해 거의 1%포인트 이상 올라간 은행들이 상당수 눈에 띕니다. 돈을 빌리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목표 수익이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부담들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즉 주택 구입 부담은 더 올라갈 것 같다.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투자의 기간이 아주 나는 그렇게 많이 길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 국면의 부동산에 높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반대 입장. 특히 세금에 관련돼서 네. 노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맞아요.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확신만 하시기보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본 그런 분산된 투자가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매 수익으로 이 노후를 준비하는 건 가능할까요? 안정적 임대 수익을 끼고 있는 물건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져서 그 대안이 바로 경매 시장입니다. 경매 시장의 좋은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보다 경기를 대단히 많이 탄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2019년 3월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80%가 깨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죠? 120%죠. 감정평가액에 20% 웃돈을 줘서 지금 낙찰이 되고 있는 중인데 불과 2년 전에는 감평액 대비 20% 디스카운트된 경매 물건들이 낙찰되고 있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관계만 보면 주택 공급이 그때도 되게 부족했으니까 집값은 오를 수 있는 펀더멘털인데도 수요자들이 위축돼서 가격이 2018년, 19년 말에 못 올랐잖아요. 그런 시기에 경매 시장이 굉장히 부동산 경기를 빨리 반영하고 많이 탑니다. 경매 시장을 활용해서 노후에 어떤 재테크 설계를 하겠다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이고, 왜냐하면 기다리실 수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두 번째 이걸 권리 분석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 근데 요새는 옛날에 비해서 이게 너무너무 쉬워지고 있죠. 왜냐하면 정보가 투명해지고 있죠. 그죠? 이런 점들을 활용해 보신다라면 좋은 투자의 기회들은 자주 오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은 정말 좋은 전략이다. 경매는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군요. 빚을 못 갚아 넘어온 물건이니까 이게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서 갑자기 경매 물건이 쏟아지면 나 이거 살 때가 아닌가 봐라는 공포가 시장을 잠식해요. 나오는 물량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시기에는 입찰자가 확 줍니다. 그럴 때 권리 분석 능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위험하지 않게 잘 세팅된 그런 건물들을 또는 밸류에도 조금만 해도 될 만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도 있죠.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부자의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뭐 부자의 기준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현금 30억이다 50억이다 막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30억에서 50억 정도 부자면 1%를 넘어서서 0.5% 0.1% 커트라인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허들인데, 그러면 영원히 은퇴 못하고 고생할 수 있어요. 또 빚을 너무너무 많이 내서 위험한 투자를 하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소득 기준으로 해서 몇 천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나오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은퇴가 가능하다. 직장생활 꾸준히 하거나 또는 사업을 부지런히 하고 또 부부간에 잘 상의해서 자산 배분의 원칙들을 조금씩 지켜나가고 깨먹더라도 불입해서 버티면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3, 4년에 한 번씩은 큰 호황, 큰 불황이 오는 나라니까 불황에서 호황으로 돌아설 때 은퇴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자라고 생각하면 숫자로 먼저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단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좀 투자에 대한 기준이 잘 잡히지 않은 이런 투리니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목표 수익률을 현실적으로만 잡으셔도 투자는 이미 반쯤 성공한 겁니다. 워렌 버핏이 1960년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15.6%를 달성해서 세계 세 번째 부자입니다. 여러분 15% 수익을 지속한다라는 거 이것만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주식을 사거나 집을 매매할 때마다 수십 퍼센트 아니 더블은 기본으로 목표로 하죠. 물론 성과를 거두면 짜릿합니다. 그러나 워런 버핏도 못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금리 수준보다 한 10배 정도 되는 그런 목표 수익률 정도는 그래도 노력하면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면, 특히 불황의 물타기 이 전략을 실행해 옮긴다면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 투자의 고수로 점점 성장해 나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직풍노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